이러한 맥락에서 김선희 선생님을 모시고 근대의 충격을 전후하여 일본의 성리학 연구가 변천해간 과정에 관한 강연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연해 주실 김선희 선생님께서는 일본 히로시마 대학교에서 근세 조일 지식인의 자타인식 17, 18세기 주자학자를 중심으로 박사학위를 받으셨으며 현재 건국대학교 아시아 콘텐츠 연구소에서 선임연구원으로 재직하고 계십니다. 김선희 선생님께서는 일본 주자학 연구에 대한 밀고찰, 강학 연구를 중심으로 근대 일본의 양명학 현상에 관한 고찰 등 근세에서 근대에 걸친 일본 유학과 관련된 다수의 논문을 발표하시며 활발하게 활동하고 계십니다. 오늘 선생님의 강연 제목은 근대 일본의 유학 연구를 통해 보는 연속과 좌절입니다. 한국과 마찬가지로 서구화에 직면해야 했던 일본 근대 유학자들의 고민과 대응에 대한 가르침을 주실 것으로 기대합니다. 네, 그러면 김선희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예, 선생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온라인으로도 많은 분들이 들어와 계시는데요. 예, 지금 저는 소개받은 건국대학교 아시아 콘텐츠 연구소 김선희입니다. 오늘 이렇게 바쁘신 와중에 귀한 시간을 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여러분들과 함께 일본 유학에 대한 유교에 대한 이야기를 함으로써 어떤 부분을 지금 우리와 공유를 할 수 있는지, 그다음에 현대 사회에서의 이 유학의 어떤 문제의를 어디서 발견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점에 있어서 사실 문제의식이나 고민이 공통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하나의 시사점을 줄 수 있는 부분이 일본의 유학 연구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전반적인 흐름을 좀 소개하는 시간이라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발표 자료를 같이 공유를 하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사실 근대 일본의 유교 연구를 통해 보는 연속과 단절이라는 제목을 신이 뭐가 올라와 있네. 드렸습니다만, 이 메이지기 유학 연구에 대한 이 독특하다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시선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사실 일본에서의 그 이전의 유교 연구가 어떤 식으로 진행되어 왔는지를 볼 필요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이렇게 이제 이 목차대로 좀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 제가 집에서 한번 연습을 해봤더니 시간이 너무 많이 오버돼서 앞부분은 간단하게 소개만 하고 지나가는 형태로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시간적 여유가 조금 생기면 좀 더 보완해서 보충해서 말씀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사실 일본에서 유교가 공식 전래된 것은 6세기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이전에 그 율령 시대 때까지는 유학이 어떤 정치의 조정의 정치에 활용이 되는, 교육에 활용이 되고 정치에 활용이 되는 양상을 볼 수가 있다가 가마쿠라 시대, 그러니까 12세기 말 13세기에 들어서 그 이후부터는 불교가 우위를 차지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유교 본래의 가치가 정착하지 못한 채로 조정의 일부 귀족들에게 이제 영유되는 과정, 그다음에 가마쿠라 시대 이후에 그 교토 오산이라고 하는 그 선종을 중심으로 하는 선생들의 어떤 교양의 학문으로서 다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이 에도 시대에 와서 유학 연구가 좀 부흥을 하게 되는데, 그 배경은 바로 태평천하라고 이제 인식을 하는 그런 구조를 먼저 알아야 되겠습니다. 흔히 에도 시대라고 하면은 1600년 스키가와라 전투에서 시작이 된다라고 이제 여러 가지 설이 있습니다만, 그 즈음을 시작으로 보고 메이지 유신까지 지속된 250여 년, 280여 년간의 그 시기를 말을 하는데, 때는 이제 도쿠가와 씨가 막부를 개창해서 조정과 공가, 사원을 통제하고, 그리고 쇼군과 다이묘의 주종 관계를 축으로 국가 정치를 전개한 시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시대에 대한 이제 인식이 초창기 겐나 엠부라는 말이 유행을 했는데, 겐나는 이제 스키가와라 전 이후에 도요토미 씨를 완전히 이제 몰락시키는 계기가 되었던 오사카 전투가 이제 1615년에 있는데, 그때 당시 이제 연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엔부라고 하는 건 언무로
무기를 억제하여 사용하지 않는다라는 말입니다. 그야말로 이제 평화 시대가 도래하였다, 전쟁이 없는 시대라는 이제 인식인데, 이 말이 당시에 바로 유행했던 것은 아니고 에도 시대 한 중기 정도에 와서 유학자들이 막부의 통치를 상천하는 그런 이제 문맥에서 사용된 말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무의를 근간으로 하는 태평 시대, 그 팍스 도카와나라고 이제 일본의 그 사상 연구에서는 많이 이렇게 일컬어지는데, 평화로운 시대부터 일컬어지는데, 이것이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유교적인 어떤 태평천하라고 하는 것과는 좀 거리가 있다라는 것이고, 구조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었던 것이 무엇이냐면, 이 왼쪽에 보시는 이제 그 제가 피라미드로 그려 나왔는데, 막부와 이 그 지방 영주 번을 다스리는 다이묘 군간의 이런 이제 주종 관계라고 하는 그 사이에 사실 보이지 않았지만 금리 그 천황의 존재가 있었다라는 것이고, 형식적이긴 하지만 이 금리의 인정을 받아야지만 쇼군직이 이제 세습이 되는 쇼군직을 임명받는 형태이거든요. 이거는 뭐 지금 현재 일본의 정치에서 수상이 정해져도 천하에게 임명을 받는 그런 형식으로도 남아 있는데, 이것이 점차 후대로 갈수록 이 구조가, 이 태생적인 막권 체제의 태생적인 구조적인 문제가 후대로 갈수록 가시화되면서 나타나는 것이 존왕 양이론의 부상이었고, 그것이 이제 메이지 유신의 후대가 되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 일본사에서 이제 도쿠가와가는 이제 15대 쇼군 중에서 초반부터 뭐 이제 문치의 시대였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초창기에는 이렇게 많이 일컬어졌습니다만, 지금은 이제 그런 식의 인식은 별로 없고, 다만 4대, 5대 쇼군 때부터 이제 문치 정치가 시작이 되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일본 교과서에서는 이야기가 되고 있고, 에도의 이제 3대 개혁이라고 했던 이 부분에 있어서 유학자들이 이제 많이 활동을 하는 이런 양상을 조금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이제 도쿠가와 이에야스 역시 이제 문의 집단 통치를 하였다라고 말은 하지만, 사실은 이제 문에 대한 관심이 높았었다라는 거, 그리고 이 수성론의 차원에서 학문을 권장해야 된다는 것은 이제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해졌던 이 무가지 법도라고 하는 것이 도쿠가 막부를 지탱했던 다이묘 통제 그 법이라고 할 수 있는데, 여기 이제 한 몇 번에 걸쳐서 개정이 일어납니다만, 이 이제 위쪽에 보이는 게 이제 그 첫 번째 이대 쇼군 때 나왔던 것이고, 두 번째 아래에 있는 이 사진이 이제 스나요 시대에 나왔던 무가제법도의 내용인데, 보시면 이제 처음에 학문과 무예에 힘쓸 것이라고 하는 부분을 이 제1조에 달아놓습니다. 여기 이제 문이라고 하는 말이 처음 들어가면서 문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후대로 가면은 1910년에 이제 개정이 된 것을 보면은 문무의 도를 닫고 인륜을 밝히고 품과 속을 바로잡는다라고 하는 유학적 통치관을 표명한 것으로서 무사 정권의 성격 규정이 변화되었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크게 이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시대에 이제 유학이 확산되는 과정이 바로 에도 시대의 유학의 특징을 이야기하는 것이라고 보이는데, 무사들이 이제 왜 유학을 섭취하게 되는가라고 하는 점에 있어서는 바로 태평 시대에서 사무라이로서의 전투자로서의 정체성의 위기 의식을 보완하는 측면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 일컬어지고, 그다음에 그런 과정에서 18세기 후반, 그다음에 19세기 초에 이 생산성 향상, 그다음에 화폐 경제의 발달로 인해서 서민들의 경제력이 높아지는 과정에서 대중문화, 대중소비문화라고 하는 것이 폭발적으로 일어나는 과정에서 유학 역시 하나의 유해로서 즐기는 대상이 되었다. 유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이제 스승을 두고 스승에게 배우는 어떤 전통 취미, 뭐 꽃꽂이나 다도 뭐 이런 것들을 말하는데, 유학도 그 한 부분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이런 것이 바로 이제 중국이나 조선과의 어떤 차이를 가져주는 것입니다. 즉, 도덕이나 통치라는 보편적인 가르침으로서가 아니라 나의 그 교양으로서의 유학이라고 하는 점이었고, 그래서 오히려 일본 사회에서 보급된 측면이 있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런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이런 가운데 직업적인 유자가 등장을 합니다만 사실 제도의 부재에서 오는 것이 저는 이제 일본 유학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과거제라고 하는 제도가 뒷받침하지 않는 시대에 유학자들이 나타나면서 아무리 유학적인 그 학문적 지식을 쌓고 그것을 펼치고자 하여도 조선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조선이나 중국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양상을 띌 수밖에 없었고 그것이 오히려 표준적인 학설이 불필요하게 된 가장 큰 이유였고 그렇기 때문에야말로 기존 학설에 대한 비판이 매우 자유로웠던 것 그리고 권력으로부터 소외되었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다양성을 띌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 근대 일본의 유학의 가장 큰 특징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앞에서 말씀드렸던 대로 막번 체제라고 하는 그런 이제 태생적인 불안정함, 그러니까 유학적인 통치관에서 봤을 때 이제 태생적인 그 뭐라 그럴까요? 불안정함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점차 뭐 아코 사건이라든지 메이와 사건, 오시오의 난으로 대변되는 어떤 그 막부 정치에 대한 비판, 그 가운데서 조낭양이론이라는 것이 확대되면서 결국은 에도 막부가 무너지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에도 시대의 이런 이제 사회였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그 과정에서 에도 시대 유학의 흐름을 간략하게 이제 살펴보자면 에도 시대의 사상교류는 유학만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유학 중에서도 다양한 학파가 존재했었고 그다음에 그 파생형으로서의 어떤 국학, 그다음에 서양학이라고 불렸던 난학, 그다음에 민중신앙이 이제 존재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제가 연구를 하면서 생각하는 일본 유학의 어떤 특징이라고 한다면 기존에 이제 많이 논의가 되었던 표준설이 없었기 때문에 다양한 학파가 존재하였다라는 것 외에도 그 다양한 학파 속에서도 공통점을 찾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이에 대한 낮은 관심이 거의 없었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에 대한 것보다는 비교적 이 기에 대한 관심이 높았고 그다음에 종속의 논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속을 따라야 된다라는 논리가 학파를 막론하고 많이 보인다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에도 유학의 이제 시작은 이 지금 자료에 보이는 이 세 사람이 이제 가장 첫 주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중세의 그 이제 에도 시대 이전에 그 중세 우키요라고 하는 말이 뭐 불교적인 관념입니다만 이게 이제 그 괴로운 일이 많은 헛된 세상, 뭐 무심한 세상이라는 뜻으로 많이 이제 불교적인 무상관과 관련된 일했던 우키요의 관념이 발음은 똑같지만 이제 한자가 달라지는 것이죠. 금세적 우키요로 바뀐다라고 제가 써놨는데 이게 중세적인 무상관과 결별되는 현세 중심적인 세계관을 말해주는 것으로서 18세기 후반, 19세기의 그 대중 소비 문화를 촉진시킨 하나의 그 지탱했던 관념이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일본의 그 유학파를 이야기를 할 때 그 경학파, 뭐 샤츠난 학파, 남학파 이런 이제 학파들을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만 이 지금 자세히 말씀드릴 그런 그 여유가 좀 없기도 합니다만 이 샤츠난 학파는 사실 에도 시대 이전 무로마치 때부터의 그 계보를 잇고 있는 것이고 이 샤츠난 학파가 사실 이 후대로 가면서 구마모토 실학파라고 하는 것과도 연관성을 가지고 있으며 이 구마모토 학파에 대한 관심은 사실 기존의 그 유학사상사에 있어서 특히 이제 메이지 시기의 유학사상사를 이야기할 때는 크게 비교적 관심을 좀 덜 받았던 것 같은데 우리나라에서는 사실 퇴계학과의 관련을 가지면서 구마모토 실학파의 의의를 많이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은 이제 그 액이 조금 끊겨서 좀 아쉽다라는 점이 있습니다만 이 부분이 하고 좀 일본의 그 근대 유학의 어떤 재편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 과정에서 중시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 이
도사라고 하는 여기가 이제 도사라고 하는 지역인데 여기 이제 교토에 비해서 남쪽에 있기 때문에 남학파라고 이제 불리는데 이 남학파의 성립이 상당히 재미있습니다. 그 15세기 이제 중반에 그 교토의 온인해난이 일어나면서 전란에 휩싸인 교토를 피해서 그런 공가 또는 이제 유학자들이 이제 지방으로 확산이 되는데 그때 이제 도사 남학파가 형성되는 계기가 있고요. 이 도사 남학파가 임진왜란 때를 계기로 해서 그 이후에 조선통신사와의 그 관련 속에서 조선 성리학 수입에 매우 적극적이었던 학파입니다. 근데 어떻게 해서 그렇게 수용이 되었는지, 그것이 우연적인 것이었는지에 대한 그런 데에 대한 논의 아직 그 구체적으로 밝혀지진 않아서 이 부분도 조선 유학과의 관련성에 있어서 좀 이야기해 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근대 주자학의 자립으로 표상이 되는 이 후지와라 세입자가 바로 이제 경학파를 이끄는 대표적인 인물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 그 제자인 하야시 라잔과 그 라잔을 굉장히 비판을 했던 야마자키 안사이까지 해서 이 사람들이 이제 공통점이 뭐냐면 다 선승에서 유학자로 변신을 했다라는 것이고요. 요 흐름은 조금 시간이 없어서 넘어가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 그러니까 야마자키 안사이까지 이제 사실 조선통신사에서 야마자키 안사이의 위상이 굉장히 높았었습니다. 이번에 제대로 된 주자학자는 안사이밖에 없다, 뭐 이런 식의 이제 언설들이 많이 나왔었는데 그 이유가 이제 주자에 충실한 조술자임을 자처를 했었고, 거기서 나는 주자에서 벗어나지 않는다라는 것을 표방을 했기 때문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여기서 이제 이 사람들의 그래도 공통점이 뭐냐면은 숙이라고 하는 거죠. 그 선승에 대한, 아니, 그 선악에 대한, 선종에 대한 비판, 불교에 대한 비판 자체가 속을 떠나서는 모든 것이 성립할 수 없다라고 하는 데 있어서 인식을 공유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에서는 이제 하야시 라장 같은 경우는 사실 막부에서의 공식 지위가 승려였었기 때문에 자기 정체성 확립에 굉장히 그 이중적인 태도를 보이는데 그런 부분을 조선통신사가 비판을 많이 하지만 그 역시 응수하는 논리가 속이었다. 나는 속을 따를 뿐이다라는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일본적인 유학이라고 이야기할 때 가장 크게 평가되는 것이 이제 바로 구학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에도 중기에 주자학을 비판하면서 본래의 그 유학의 의의를 파악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나타난 새로운 이제 흐름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주자학을 비판하는 가장 큰 이유가 주자학이 지나치게 이제 형이상적이어서 사변으로 빠졌기 때문에 실용적이지 못하다라고 하는 점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나중에 후대 역사학자들 뭐 비토 마사 히데라든지 뭐 이런 대부분의 일본 서상사학에서 일본인의 실생활에 맞는 유학 사상이다라고 해서 매우 높게 이제 평가가 되는 것이죠. 그는 이제 뭐 야마가 소쿠라든지 이토 신사이, 뭐 오규소라이라는 이름은 워낙에 이제 유명해서 다들 이렇게 들어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흥미로운 것은 야마가 소코는 유학의 그런 주자학의 사변성을 비판하면서 무사로서의 덕을 사도를 성립시킨 최초의 인물이라고 해서 이제 중요시되고 있고, 그 가운데서 이제 이토 신사이라는 사람은 논어를 이제 세상 제일의 책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당대 이 고이당이라고 하는 사숙에서 많은 이제 문인 제자들을 길러내는데 평생 어디에도 출사하지 않고 네, 후대 교육에 힘을 썼던 사람입니다. 근데 이 진사이의 그 고의학 그 논맹의 원래의 뜻으로 돌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이제 주장에서 강조하는 것이 일용의 도입니다. 그래서 인정의 지긋함이 도이다라고 하는 것이고 속을 떠나서는 어떠한 것도 다른 천리라는 것이 별도로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근데 이제 이러한 진사이의 가르침이라는 것, 사실 이 아들에 의해서 크게 이제 활성화가 되고 공가하고도 교토의 그 귀족 가문들하고도 매우 친분이 있어서 수백 년 동안 이어올 수가 있었는데
당대 이제 보면 흥미로운 것이 뭐냐면은 이제 이 진사이의 이 학숙 맞은편에 야마자키 안사이의 학습도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경쟁 관계에 있었고 그런 그 경쟁 관계의 양상을 볼 수 있는 것이 이 이제 가운데 제가 가져온 학자 강력 뭐 심판서라고 해야 될까요? 당대 이제 서민들 사이에 이러한 이제 마치 에도 시대에 그 씨름 에도 시대에 이제 수모가 이제 유행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수모의 선수들이 얼마나 센지 이런 것을 이렇게 평판부를 작성을 하는데 그 양식을 따라서 에도 시대의 그 유학자들의 평판부를 이렇게 작성을 해놓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반동의 뭐 오규소라이 그다음에 여기에 이제 뭐 건서에 뭐 이토 진사이 뭐 아라야 이런 식으로 이게 이제 조선에 있어서는 좀 이렇게 보기 힘든 내용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걸 보면 한 가지 재미있는 사실을 떠올릴 수가 있는 게 제도권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기반 자체가 없었던 상황에서 자신의 가속을 확산시키고 이거 오래도록 이 가업을 이을 수 있는 가장 큰 기반 중에 하나가 평판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 좀 더 새로운 설을 가져와서 좀 더 신선한 주장을 하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이제 순위가 매겨진다라고 하는 것에서 또 조선과는 차이점을 또 볼 수가 있습니다. 오기소라이라고 하는 인물은 이제 고이학이라고 고학파로 일컬어지면서도 특별히 이제 고문사학의 방법을 확립시켰다라고 해서 고문사학파로 이야기를 합니다만 이 일본 유학사 상사에서 가장 격창적이라고 평가를 받습니다. 이제 청대 고증학자인 유보남도 자신의 저서에서 소라이를 인용을 하고 다산 정약용 역시 이 소라이의 제자의 저서를 통해서 소라이 학을 접하였다라고 이제 알려지고 있는데 소라이가 이야기한 좀 획기적인 방식의 하나가 바로 읽기에 대한 문제 제기였거든요. 그래서 일본에서의 그 경전을 읽는 것이 중국어가 아니기 때문에 화훈, 그러니까 훈독을 통해서밖에 접할 수 없는데 훈독을 통해서 접하는 그런 경서 이해는 원래의 경세에 의해서 원래 그 중국적인 맥락에서 벗어나 있을 수밖에 없는데 그것을 지금 일본의 유학자들은 생각을 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데서 크게 이제 문제 제기를 하면서 어떻게 하면 올바른 경서 읽기가 가능할까를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현대 사상사 연구자들에게 획기적으로 평가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제 주작에 대한 비판으로서 이야기를 한다면 당대 이제 가장 크게 막부 권력에서 성공했던 주작자가 아라이 하츠세키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이제 에도 시대 전 시대를 통해서 유학자로서 이렇게 권력에 가까이 있으면서 성공을 했던 무례가 없었던 사람이었고 주자학적인 예제에서 막부의 정치를 매우 이제 개혁을 하려고 했던 사람이었는데 바로 이제 소라이의 앞대였거든요. 근데 그 주자학적인 개혁이 당대에 그치고 다시 다 제자리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주자학자의 개혁이 실패를 소라이는 목도를 하게 된 것이죠. 그러면서 주자학적인 도라고 하는 것을 부정하면서 도라고 하는 것은 선왕의 예약 통정이다. 선왕이 세운 제도이다라고 전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제 소라이의 방법론이 모토오리 노리나가의 국학을 성립시키는데 크게 기여를 했고 후기 이제 미토본의 후기 미토학에서도 존학양이론으로 대의명분론으로 상징되는 후기 미토학에도 큰 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근대 일본의 국가주의적인 사상의 원류이다 이런 이제 평가를 받기도 했었습니다. 그렇지만 당대에는 소라이는 중화주의자이다, 모화주의자이다 이런 이제 비판에서 벗어나지 못했었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18세기, 19세기가 되면서 18세기 후반 19세기가 되면서 이제 유학이 좀 더 크게 확산이 되는 과정을 볼 수가 있는데
번교, 그러니까 그각 번의 학교를 세운 비율이 17세기에는 거의 이제 3% 정도에 지나지 않았던 것이 18세기 중반 이후부터는 늘기 시작해서 19세기 전반이 되면은 30% 가량 늘어나게 됩니다. 그만큼 이제 학문의 중요성 그 안에서 이제 음, 유학만이 갖춰진 것은 아니었습니다만 유학을 중심으로 하는 학문이 많이 그만큼 확산되었다라고는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과정에서 이제 그 5대 쇼군이 세웠던 그 무시마 성당이 쇼웨이 작가 학문소로서 막부의 관악 학문소로 자리를 잡게 되고 1790년대 나온 이제 이학의 금령을 통해서 막부의 학문소에서는 주자학을 중심으로 해야 된다라는 이제 금령이 발표가 됩니다. 이것과 이제 동시적으로 조인 서민의 사상으로서의 어떤 회덕당이나 오사카 회덕당이나 성문심화의 존재가 있고, 그다음에 그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그것을 파생형으로서 국학이나 난화학이 발달을 하게 됩니다. 이제 해체 신서의 모습입니다. 근데 이제 서양 네덜란드학을 받아들이면서 해체 신서는 네덜란드 의학서의 그 번역서인데 이런 학문이 이제 당대부터 발달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좀 놀랍고, 또 하나는 이제 많이 우리나라에서는 이야기되지 않습니다만 이 왼쪽에 있는 이 그림은 안도 쇼액기라고 하는 이제 동북부에서 있었던 이제 유학자, 학자이죠. 유학자라고 보기에는 조금 이제 거리가 있겠습니다만 독특한 자신만의 자연 진영도라고 하는 설을 통해서 사람이 오곡의 자식이다 이런 이제 재미있는 딸 안에 이제 사람이 웅크리고 있는 이런 내용을 통해서 오곡의 자식으로서의 인간 거기에서 마땅한 통치가 어떤 것인가 막부의 비판에 대한 내용도 들어가 있습니다만 그것은 이제 교토나 에도에서 멀어져 있었기 때문에 멀리 있는 지역이었던 탓이었던지 크게 뭐 이 사상을 막고 비판한 사상이 으로 인해서 이 안도 쇼에게 뭐 처분을 받았다거나 하는 그런 것은 이제 없었습니다. 그런 이제 다양한 학문이 확산되어 가는 과정을 18세기 후반, 19세기에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중에서 이제 오사카의 회덕당이라고 하는 이 서민, 그야말로 상인을 위한 유학소, 학문소가 마련이 되는데, 이제 규정을 보셔도 알 수 있겠지만 굉장히 자유로운 분위기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짐작을 할 수 있고, 이제 오사카의 그 터가 지금 남아 있습니다. 사실 그 메이지기 지나서 다이쇼기에도 중번 회덕당이라고 하는 것도 많이 재건이 꾀해졌었고, 지금은 이제 오사카 대학의 웹 회덕당이라고 하는 이제 연구소가 있어서 이 회덕당이 가지고 있었던 그런 이제 문헌 자료들을 소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회덕당이 오사카의 상인의 학문소였다라고 하지만 이 나카이 치쿠잔대에 와서는 굉장히 학주였거든요. 이제 교장이었다라고 할 수 있는데 그때 이제 영어력을 발휘해서 굉장히 전국의 어떤 문사의 사롱으로서 역할도 했다라는 점을 알 수가 있고, 그다음에 막부의 공인학문소가 또 됩니다. 그쪽으로 이 인정을 받으면서 상인 도덕이 확산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고, 그런 상인 도덕, 서민 도덕의 확산이라고 하는 점에서 이 소문시마, 세키몬 이시다 바이간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주창을 했기 때문에 그 이름을 따서 소문시마 또는 세키몬시마이라고 하는데, 서민적인 수양운동의 창시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심학이라고 하는 용어가 중국이나 조선에서는 이제 양명학과의 같은 의미로서 많이 사용이 됩니다만 일본에서 심학하면 성문심학을 하게 될 정도로 전성기 때는 지방에 81개의 그 학사가 개설이 될 정도였었고, 이것이 왜 이렇게 당대 그 폭발적인 서민들에게 폭발적인 인기를 끌었는가라고 하면 당시 이제 화폐 경제가 발달하면서 무사들도 공공해지고 농민들도 공공해지는데 상인들만 이제 부유해지는 이런 상황 속에서 화폐 경제에 대한 비판, 상인들의 어떤 그 부도덕함에 대한 그 비판, 불만들이 쌓여갔던 그런 시대였다라는 것이죠.
그런 과정 중에서 상인들이 도로서 삼을 수 있을 만한 그런 근거를 제공했다라는 점에서 이 선문시망이 매우 높게 평가가 됩니다. 근데 이제 재밌는 것은 이런 겁니다. 유학적인 직분론과는 완전히 다른 것인데, 상인으로서 가업에 충실하면, 그러니까 장사를 열심히 해서 가업에 충실하면 그것이 곧 뭐라고 할까, 그 천자를 도와서 정치를 하는 것과 마찬가지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군주를 돕는 것이 바로 삼인의 직분인데, 사무라이들이 지배하는 세상에서 그런 군신의 지위로 올라갈 수는 없지만 상인 역시 상공업에 종사하는 상인 역시 그 직을 충실히 함으로써 시정의 신하로서의 역할을 다할 수 있다. 이런 이제 직분론을 전개를 합니다. 이게 이제 정확하게 시장도덕의 발달을 가져오는데 큰 역할을 했다라는 겁니다. 당시 제가 이 재미있는 인형 사진을 가졌는데 이런 러시아 인형 있지 않습니까? 수많은 이 인형이 중첩이 되어 있는 것처럼 당시 그 가집 국가라고 하는 것이 각각의 그 이해라고 하는 가문이 가진 가업을 충실히 하는 그 안에서만 개인이 살아갈 수 있었다라는 사회라는 거죠. 그 가업을 벗어나서는 개인이 성립할 수 없었다라는 것이었고, 그런 속에서 자신의 직분을 다하면 그것이 곧 충이고 효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이런 도덕관념은 상인들에게 매우 수용하기 좋은 논리 구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남녀의 구별도 없이 매우 이렇게 오른쪽에 있는 이제 이 그림처럼 심학광이라고 하는 것이 매우 활발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 오사카나 뭐 교토의 이런 학사가 크게 이제 성립이 되면서 에도오루까지 이제 진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왜 이렇게 이제 무사들에게도 이 선문 심학이 이제 크게 확대가 되는데, 예를 들면 이 이제 스키모 그 고제인 도안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도안은 이시다바이간의 어떤 그 원래 평이했던 그런 내용들을 더욱더 평이한 것으로서 말을 바꿈으로써 예를 들어서 성을 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을 그 성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본심이다. 내 본심을 아는 것이다. 이런 식의 이제 평이한 언어로 바꾸면서 이야기를 하면서 상인들에게 쉽게 수용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학문이라고 하는 것은 책을 읽는 게 아니라 가업에 전념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이 선문심학이 그다음에 현대에 와서도 가장 일본적인 어떤 그 유학의 유용성을 이야기하는 데서 끊임없이 재생산되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그런 이제 메이지기에는 유학에 대해서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가를 이야기할 수가 있겠는데요. 양말기 문명개화 시대가 되면서 문명개화라는 이름으로 급격한 서구화를 추진하였던 이런 이제 당시에 유학은 공건 질서를 정당화하는 사상이다라는 이제 비판을 받으면서 개척되는 양상을 보입니다. 당대의 이제 최고의 계몽 사상가였던 이제 후쿠자와 유키치는 문명개화라는 용어를 창출하기도 했는데 서양 사정인 베스트셀러가 되었죠. 이제 출판만 15만 부가 팔렸다라고 하니까 이제 서양 사정이라든지 학문의 권장 이런 이제 책들을 내면서 점차 일반민에게 유학은 개혁의 시대에 동떨어진 그런 고루한 봉건 사상이다. 이렇게 이제 인식이 됩니다. 특히 1800년대 후반, 그러니까 1870년대 그런 자유민권 운동이 중심이 되면서 이 천국인권 사상을 바탕으로 하는 그런 운동 사조에서 유학은 매우 전제적 통치 질서를 구축하는 사상으로서 좀 개척이 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후쿠시마 유키치의 그런 이제 유교 비판이 어디에 있었느냐 어제 봤을 때 나는 이제 이런 얘기를 합니다. 후쿠시마 유키치는 나는 양학에 입문한 지 오래되었기 때문에 유자 패거리들이 눈의 가시처럼 여겨졌다. 그다음에
하나부터 열까지 마음에 안 들었고 무엇보다 그 품액이 너무 싫었다. 뭐 이런 이제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러면서 유학은 한 사람의 그 사덕만으로 명성을 얻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서양에서 말하는 그 패시브, 이건 이제 수동이라는 이제 뜻을 이렇게 이야기했던 것 같습니다. 패시브인 것이지 나로부터 작용하는 것은 없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동양의 유교주의와 서양의 문명을 비교를 해보니 그 두 가지가 없는데 두 가지가 없는 것이 바로 수리학과 독립심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여기서 말하는 그 수리학이라는 것이 이제 자연과를 비롯한 서양의 물리학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서 막말기와 메이지기를 살았던 그런 현실 세계에 대한 비판으로서의 유교이지 유교 자체를 비판한 것은 아니다라는 것이 이제 요즘 다시 재평가되고 있는 스쿠자와 유키치의 유교 비판입니다. 그러니까 문벌제도가 부모의 적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을 정도로 그 도쿠가와 치세에 있었던 그런 문벌제도라고 하는 것이 문명의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이고 그런 가운데서 새로운 시대의 학문이라고 하는 것은 옛날에 유학자나 화학자들이 말하는 그러한 화학이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옛날에 유학자나 화학자라고 하는 사람들을 비판하는 그 근거로 근거로 이야기되는 것이 바로 후자는 그들은 이제 실생활에 있어서 제대로 생계를 꾸리지도 못했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실생활과 동떨어져 일상생활에 부합하지 않은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다음에 한 나라의 국정이 반드시 폭군이나 난폭한 관리들의 소행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인민들의 무지가 불러들일 재앙이다. 그래서 학문을 해야 된다라는 이제 맥락에서 유교주의라고 하는 것을 비판을 합니다. 특히 이제 1880년대가 되면서 뒤에서 말씀드릴 유교라는 것이 이제 재활용되면서 국민 교육에 활용되는 그런 상황이 이제 도래하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맹렬한 비판을 하게 됩니다. 한학주의는 무효하다, 유교가 어찌 도덕인가, 문명은 퇴보할 것인가, 뭐 이런 식으로 매우 이제 정부의 그 메이지 정부가 시행하는 어떤 유교주의라고 해서 그것을 이제 비판을 하기는 하지만 이랬던 이제 유신 당시와 그 초기에 매우 그 비판적으로 일관했던 후보자조차도 후대에 가면서 자기가 이제 말을 좀 이제 바꾸는데 내가 유교주의를 배척했던 그 까닭은 그 주의가 유해함이 있기 때문인데 그 유해함이라고 하는 것이 주공 공자의 가르침이 충의와 인의의 도를 가르치는 것이라는 점에서는 한숨에 비판할 것도 없다. 오히려 그것은 사회 인도의 표준이다. 다만 그 주의가 순수무구함에도 불구하고 부패하기 쉬운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을 그 해독을 인정하기 때문에 비판하는 것이다. 이런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후자와의 유교주의의 비판은 국가의 독립이라고 했던 당대 최우선 과제를 목적으로 해서 정치학과 유교를 도덕학으로 나누면서 유교의 그 덕교로서의 유학이 가지는 그런 점은 인정을 했다라고 하는 점에서 다시 이제 재고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최근에 그 책을 냈던 뭐 강재은 선생 같은 경우는 당시에 후자와의 유교 비판이 통치와 동떨어졌던 일본에서 의존적인 생활 태도로서 일본 유학사를 비판한 것이다. 이렇게 이제 평가를 내리고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마루야마 마사오의 어떤 후쿠자와론이나 이런 거에서는 빠져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유학 자체를 비판했던 비판 일변도였던 후쿠자와론이라고 하는 것이라고 이제 많이 이야기가 됐었던 그런 시각은 좀 수정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후자와 유키치를 대표로 하는 이제 근대 계몽 지식인 그룹의 명육사 메이로쿠샤가 있는데 이런 이제 계몽 지식인들은 구제도의 화학으로서 유학을 하게 됩니다.
1872년에 이제 메이지 정부에서 학제가 발령이 되면서 도쿄 대학의 법학부, 이학부, 문학부가 이제 설치가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83년도까지는 서양인들이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이제 초빙되어 와서 교육을 담당하고 영어를 배우는 학소도 전국 각지에 이제 확산이 되게 됩니다. 그러다가 1883년에는 이제 고정강습과라고 하는 과가 설립이 되면서 하나의 부흥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꾀해지는데, 이제 당시 이 메이로쿠샤의 대표적인 주자였던 니시야마네, 철학의 어떤 철학이라고 하는 번역어를 성립시킨 사람으로서도 많이 알려진 니시야마네는 예전의 학문, 그러니까 유학적인 그런 학문은 모두 연역법이었기 때문에 하나에만 의거해서 만사에 착수하는 거. 그래서 그 틀을 벗어나지 못하고 고루 완료하게 된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그런 방법을 쓰다 보면 서적을 자신이 능히 부리지 못하고 서적에만 의지하는 학문이 된다. 라는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이제 진리에 대해서 옛날 학자들은 진리에 대해서 말하는 일이 적어서 쓸모없는 학자의 경계를 벗어나지 못하였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쓸모없는 학자라고 하는 이제 이 평가는 사실 에도 시대 때부터 유학자를 가리키는 하나의 대명사였었습니다. 일반적으로 뭐 에도 시대 유학을 이야기하면은 굉장히 많이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많이 확산되었다 이런 측면이 분명히 있지만 그것은 일본의 이 전내 사회와 비교해서의 문제인 것이고 상대적으로 그렇다라는 것이지 사실 이제 17세기 중반, 그러니까 1600년대 중반만 해도 앞에서 이렇게 예시를 들었던 것만큼 들었던 것처럼 뭐 유학자, 뭐 출입 금지, 뭐 이러한 걸 붙여놨다거나 유학자인 구마자와 반자는 이 나라에서 유학자는 예능인에 지나지 않는다. 뭐 이런 식의 이제 자조적인 한탄을 했을 정도로 유학자가 대접받는 시대는 아니었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맥을 잇는 것이 바로 이 니시야마네가 이야기하는 쓸모없는 학자의 경계를 벗어나지 못했다라는 평가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할까요? 이 니시야마네는 사실 이 이야기를 하면서도 이제 유학이 헛된 서적상의 이론으로 진리와 싸우는 방법을 결여한 학문이다. 그러니까 근대 학술이라고 하는 영역 안에서의 유학을 재배치를 하고 있다라고 이제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러면서도 공자의 본업은 천하 국가를 다스리는 예와 형의 논의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유학을 정치학적인 측면과 뭐라고 해야 돼? 도덕학적인 측면으로 분리해서 생각하는 발상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천하 국가를 다스리는 예와 형의 논의이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앞에서 소라이가 말했던 도의 정의와도 이제 유사하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근대 지식인이 생각했던 학문이라고 하는 것에서 얘기했을 때 실용적인 측면이 매우 결여되어 있다라고 하는 점에서 유학의 비판이 이루어지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것에 대해서 같은 유학 비판론이기는 하지만 좀 더 유학의 내적인 측면에서 비판을 하는 사람이 바로 고자키 히로미치입니다. 이 사람은 이제 기독교도였는데 일본 최초로 기독교 청년회를 창립했던 사람이기도 합니다. 구마모토 출신입니다. 그러면서 유교와 대비시켜서 이제 기독교를 논하는데 이 정교신론이라고 하는 책은 개혁의 시대에 일본의 정교의 방향이 어디로 가야 될 것이냐를 논하는 것인데 그러면서 이제 유학과 기독교를 논한 책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그 사람은 고자키는 유교가 본래 국가의 치안과 천하태평을 목적으로 하는 일종의 사회법이다. 그렇지만 엄격한 신분 질서를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하고 있고 그다음에 한 사람의 모든 것을 군주의 책임으로 돌린다. 그리고 과거 요순 3대에서 이상을 추구하는 성질이 있는데 유교주의가 가장 불가한 이유가 뭐냐면 바로 수평적인 관계를 지향하지 않는다는 점에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유교는 뭐 오늘날은 이제 문명 개화한 시대에서 군신의 관계가 유교에서 말하는 군신 관계를
오늘날 문명개화 시대에 정부와 인민의 관계를 치환할 수 없다라고 이제 비판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유교에서 말하는 충효의 가르침이라는 것도 이것을 도덕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 이것은 진보의 해가 된다라는 점에서 유교를 비판했다라고 하는 점에서는 당대 다른 이제 웨이로프샤의 그 양학자들이나 또는 그 유학 옹호론자들과 그 결을 좀 달리하는 입장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이제 특히 이제 성선설이라는 것이 하나의 주제로 나타나는데 기독교도의 관점에서 유학에서 말하는 그 성선설을 너무 유학적인 그 낙관주의라고 비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나는 선을 알고 이를 좋아하지만 오히려 그 악함을 따르게 된다라는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유학에서의 성선설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나 도를 알면 마땅히 사람들이 그것을 따른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라는 자기 반성을 하면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유학에서 말하는 어떤 그런 성분이라고 하는 뭐 그 유학적인 도리나 성분이 나타난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런 군주는 수백 년에 나올까 말까 하고 그러한 정교 일치는 오늘날에는 실현 불가능하다라는 입장에서 이제 그 유학을 비판을 하는 입니다. 그래서 사회 진보의 낡은 사상이 유학이다. 진보에 방해가 된다라고 하는 점에서는 큰 맥락에서는 마찬가지이지만 세부적인 어떤 내용을 가지고 유학을 비판하는가를 따라서는 좀, 서로 차이가 있다라고 할 수 있고 그다음에 이제 그 유학 옹호론이라고 이제 부를 수 있는 유학자들을 이제 이야기를 하면은 바로 국민 도덕으로서 유학을 활용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유학이 유교가 이론적인 국민 교육 체계에 흡수돼서 국민 도덕 교육의 핵심으로서 등장을 하게 되는 것인데 이러한 이제 입장은 서양 사조가 워낙에 급속하게 들어와서 그게 유행을 하다 보니 전통 도덕이 쇠퇴한다. 라는 이제 위기의식은 양학자이든 아니든 공유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게 이제 1880년대에 들어오면서 많이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도쿄대학의 고정강사가 설치되기도 하는 것인데 사이온지 김모치 나중에 이토 히로부미 내각에서 문부 대신을 했던 사람인데 국민의 각성에 의해서 도덕이 어느 정도 필요하다고 인정이 돼서 전면적으로 배척해서 돌아보지 않았던 유학이 유교가 조금 부흥하게 되었다. 이렇게 이제 현실을 좀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이제 이 구마모토 출신이었던 모토다 나가자네 라든지 니시무라 시게키 뭐 이런 사람들이 유교의 이제 필요성을 또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모토다 나가자네는 유교적 이렇게 주자학자로서 이제 많이 알려져 있지만 유교 이 사람이 바로 이제 퇴계학과의 연관성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이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유교적인 적치주의를 이상으로 삼는다라고 하는 점에서는 명백한 주자학자라고 볼 수 있는데 그것이 이제 메이지 일본의 현실에서는 천황의 덕의 확립이라고 하는 측면으로 바뀌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국교주의적인 국헌론의 입장을 취하게 되면서 제국 헌법과 교육 칙업의 체제 구축을 완성한 데 크게 영향을 끼친 사람이다. 이렇게 이제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모토다는 황실에 대한 순경을 국교로 전환해서 전 국민에게 철저하게 교육해야 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신과 치국의 일체화를 꾀하면서 국교로 확립할 것을 주장을 했는데 이 교육치고로 교육치고를 하는데 크게 또 영향을 끼쳤던 이노우에 데츠지로 같은 보수주의자도 모토다의 그 논리를 지나치게 군신의 덕을 중시해서 국가의 이성을 가벼이 했다. 이렇게 비판을 하기도 합니다. 이노우에 데츠지로의 이제 국민 도덕 개론은 일본 고유의 민족 정신이 이전에는 이제 외래 사상의 유교와 불교
일본 문명에 동화되어서 나타난 결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 에도 시대 때 유례 없이 유교가 확산이 되었는데 그것은 일본 사회에 동화되기 쉬운 성질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유교와 일본 국민성과의 친화성을 주장을 합니다. 그러면서 성립했던 그 교육 치거를 국민 도덕의 정수로서 이노우에는 메이지의 선전이라고까지 이제 평가를 하게 되는 것이고요. 이 니시무라 슈게키라고 하는 이 사람도 이 사람은 매우 실천적인 이제 국민 도덕 운동을 펼친 사람인데 도쿄 수신학사를 창설하고 나중에 이것을 이제 일본 강도회로 개칭한 다음에 이제 전국에서 지회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나중에 일본 홍도회로 개칭이 되고 조선에도 이제 들어오게 되는 것이죠. 니시무라는 이제 원래 양학자이긴 했습니다만 네이로쿠샤의 창설에도 참가해서 계몽주의 선도에 쓰면서도 유교와 서양 철학의 관련성을 주장하면서 서양 신조에 지나치게 치우친 이 현실에 대한 어떤 대안으로서 유교의 부흥을 꾀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일본 도덕론 이 책에서는 서양 철학과 유교를 비교를 하면서 새로운 도덕 기준을 창출하는 목적에서 이제 저술된 것인데 이 도덕의 기준이 정하는 근거를 도덕의 기준이 처음에는 천지의 진리이다라고 했다가 나중에는 일본의 풍속, 인정, 습관이 도덕의 기준이 된다라고 이제 바꾸게 됩니다. 그러면서 니시무라가 이제 도덕을 분류하는 것은 세교와 세외교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이 세교가 바로 이제 서양에서 말하는 철학과 유도이고 유교라는 말 대신 유도라는 말을 쓰는데 유도이고 세외교는 이제 바로 종교를 뜻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무가들의 이제 중심 사상이 바로 이 유도였는데 이 메이지 시대가 되면서 무사들의 계급이 이제 해체가 되잖아요. 그러면서 무가 계급의 무가 계급을 지탱했던 그 유도도 폐지가 되면서 일본에서의 중상층의 계층이 근거할 도덕적인 기준이 사라졌다. 그렇기 때문에 민심 수습이 어렵게 되었고 민심 수습이 어려워지면 국가 존립에 매우 위태로운 영향을 가져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새로운 국민 도덕의 필요성을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새로운 국민 도덕의 기반이 되는 것이 그 유학과 서양 철학에서 각각의 단점을 소거해버린 일치하는 부분이다. 이렇게 이제 새롭게 일본 도덕을 창출해내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식어로서 결실을 맺게 되는 것이죠. 근데 유학에 그래서 그 이후로는 8, 90년대 이후로는 일본의 유교 전통의 정수 이퀄 교육 취거라고 상찬이 되는데 이 문제는 뭐냐면은 과연 이제 유교의 활용적인 측면에서 교육 취거가 일컬어지지만 이 교육 취거에서 말하는 그 유학이라고 하는 측면은 어디서 이제 뭐 315자의 이제 짧은 내용입니다만 어디서 도대체 유학적인 요소를 끌어낼 수 있을 것인가 했을 때 물론 그런 유학에서 말하는 인륜의 어떤 용어들을 사용을 하고 있지만 거기서 말하는 교육치고의 유학은 충성으로만 한정이 되는 것이지 유교에서 말하는 어떤 합리주의라든지 유교적인 인간관은 결여되어 있지 않느냐라는 측면에서 과연 교육치고가 유교적인가라고 하는 문제 제기가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시간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데 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네. 그런데 제가 이제 한 가지 기본적으로 메이지 유학을 이야기하면서 유학 비판론, 유학 옹호론 뭐 이런 식의 이제 이분법도 하나의 이렇게 틀로서는 살펴볼 수가 있지만 저는 이 양자에 나타나는 공통점을 찾는데 메이지 유학의 어떤 유교의 전부가 보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이 바로 이제 한학의 성립이라고 하는 것인데요. 그 유학이 어떤 경세론의 학문이 아니라 메이지 계몽 지식인들의 어떤 지적 소양의
발전 토대로서 인식이 된다라는 점에서 양학자든 아니든 그 공유되는 인식이 공유된다라는 것입니다. 즉 비판론과 옹호론이 어떤 대립적인 것이 아니라 공통된 인식의 기반이 무엇이었나를 찾는 데 있어서 메이지 사상지형의 어떤 특징이 도출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학부자의 어떤 학자 직분론, 학자의 직분이 무엇인가라고 이야기를 하는 데서 어떤 그 유사한 논의를 살필 수가 있는데, 유교적 교양이 이제 광범위하게 보급이 되는 과정에서 나카무라 마사오나오 같은 이제 메이로쿠샤 동인들 속에서도 한학 불가패론, 그래서 한학이 얼마나 근대적인 학문을 하는데 유용한 토대를 제공하느냐라는 쪽으로 이제 논의가 집중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메이로쿠샤 명육사 말고도 동경 학사 원회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학사회원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메이로쿠샤가 주로 양학자 계명파들로 이루어진 데 비해서 이 동경 학사회원은 좀 더 다양한 사람들로 이루어지는데요. 여기서 이제 한학자를 대표하는 사람들이 바로 제가 이제 올려드린 이런 이름들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이제 이야기하는 과정에서 유학이 필요하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그 논의가 어떻게 이제 전도가 되는 양상을 보이냐면, 이게 이제 하나의 메이지 유학의 어떤 단절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오토리 케이스케라고 하는 서양학자가 학문변이라고 하는 이제 그래서 학문을 어떻게 분류를 하냐면 본조학, 여기는 뭐 역사 이런 게 역사 문학이 들어가고 그러는데, 본조학, 그다음에 한학, 그다음에 양학, 서양학 이렇게 이제 분류를 하면서 한학이라는 말이 많이 이제 쓰이게 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니시무라 시게키도 일본 도덕학을 구성하는 그런 학문이 바로 유학과 서양의 이학 이런 식의 이제 종교까지 포함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까지만 보면 근대 어떤 유교라고 불렸던 것을 그냥 한학이라고 이름을 바꾼 것이 아닐까라고 할 수가 있겠지만, 이 사람들의 논의를 살펴보면 그 문맥은 한학은 근대 유교가 갖는 어떤 보편적인 학문을 대표하는 경세론으로서의 학문이 아니라 서양학에 의해서 상대화한 유학이라고 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이 한학이라고 불리는 한학자들은 이 한학의 존재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서양학적인 지식을 원용을 하면서 유교의 교서를 설명을 하고, 유교의 입장에서 서양 문물을 긍정할 수 있는 논의를 끄집어내면서 이것이 이제 한학 무용론에 반박하는 형태를 띠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한학이라고 하는 용어에서 내용적인 변질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은 뭐라고 할까요? 그 유교가 가지고 있었던 어떤 형이상학적인 논의라고 하는 것을 이 한학자라고 불리는 사람들은 각자의 논의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폐지해 간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서양학에 비해서 서양학적인 어떤 측면에서 유교가 좀 떨어진다라고 여겨졌던 그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소거해 나가면서 그건 유학이 아니야라고 이야기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한학이라고 하는 것이 성립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를 들면 시마다 같은 사람은 고증 학문이라고 하는 것은 자고로 실증주의에 입각해야 되는 것인데, 그런 의미에서 한학은 송학이 아니다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송학은 불교의 교리를 혼용하고 있는데 한학은 흉공학을 가리키는 것이기 때문에 유용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든지, 그다음에 그러는 과정에서 유교의 어떤 방대한 그런 학문 체계의 어떤 집합체로서의 유교가 아니라 각각이 정치학적인 측면, 역사학적인 측면, 또 경제학적인 측면이라는 식으로 분리 독립이 되는 과정에서 한학이 성립이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한학이라고 하는 명칭이 이름만인 형식적인 명칭으로 전락을 하게 됩니다. 요컨대 메이지의 한학이라고 하는 것은
근대 유교에 존재했던 어떤 고유의 형사학이라고 하는 것을 방기하면서 각 전문 분야로 분해되어 가면서 실증성이라고 하는 측면을 전면에 내세우면서 서양학에 대항하는 것으로서 새로운 시대에 적응을 하려고 정말 애를 썼습니다만 이것을 종합해 보면 그죠? 다른 학문을 하는 토대로서의 유용하다라는 점에 그치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이제 절충학적인 경향을 가지고 있는데 유학의 어떤 기존의 학파나 맥락 이런 것들을 다 구별 없이 유학으로 한 묶음으로 불리게 되면서 후수파 같은 사람은 노장까지 겸해서 모두 다 통틀어서 한학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여기서 보이는 이제 분명한 것은 뭐냐면은 유교라고 하는 학문 체제가 한학으로 바뀌면서 이것이 진짜 중국이라고 하는 어떤 그 특정한 지역에서 행해졌던 고전학이라는 의미로 바뀌어 간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그 내용에 있어서도 이제 뭐라고 할까요? 예를 들어서 성선설 가지고 이야기를 이제 많이 하는데 논쟁이 많이 벌어지기도 하는데 그 성선설의 그 성이라고 하는 것을 서양학에서 말하는 서양 철학에서 말하는 어떤 그 욕망과 에고이즘 이라고 하는 용어를 가지고서 이제 분석을 한다든지 하는 이러한 측면이 이제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양명학의 양지와 그가 조금 더 서양학의 수용에 좀 도움이 가깝다라는 이제 주장이 나오게 되는 거죠. 이러면서 사실 메이지 기에 유학의 한 특징으로서 보면은 이렇게 이제 유교주의가 구시대적인 것으로서 비판을 많이 받습니다만 그 과정에서도 확실하게 양명학에 대한 연구는 많이 이제 쏟아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미야케 세치레이가 그 촉발을 써놓는데 메이지 유신과 양명학의 관련성을 논하는 이제 원형이 만들어지면서 이노우에 데치지로 같은 경우는 서양 철학의 방법론에 기초하면서 철학으로서 일본 유학사를 재구성했는데 그 과정에서 이제 일본 양명학과의 철학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가장 먼저 저술됩니다. 그래서 양명학자가 뛰어난 점은 학문 지식이 아니라 실천 정신과 도덕성이 있다. 그리고 이것이 일본 국민의 도덕심과 매우 밀접한 관련이 갖는다라고 이제 성천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서양 철학과의 어떤 대기 속에서 일본의 전통 사상으로서의 그 유학에서 철학을 발견해 내려고 하고 거기서 이제 보편성을 부여하려고 하는 이런 논의가 양명학뿐 아니라 기독교, 그다음에 무사도 이런 다른 일본의 전통 사상이라고 일컬어지는 것과도 연관돼서 다양하게 발신이 되는데 그 이제 대표적인 주자가 우치무라 간조나 니토베 이나조 같은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주창을 하는 것이 이러한 이제 그 일본의 양명학, 그 다음에 일본의 기독교, 그 다음에 일본의 무사도가 서로 일본 도덕, 일본 국민의 도덕심의 근거, 매우 그 원래부터 있었던 것으로서 원형이 존재한다라고 하면서 그 관련성을 강조하는 문맥으로 나아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우치무라 같은 경우는 여기서 말하는 유학은 양명학이지 주자학이 아니다. 주자학은 공건시대의 낡은 사상이다. 이런 이제 주자학 대 양명학이라고 하는 대립구도가 형성이 되면서 에도 막부의 고루한 주자학, 메이지 시대를 가져온 양명학이라고 하는 이런 그 구도가 그러니까 중국에도 수입이 되고 조선에도 수입이 되는 양상을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이제 양명학에 대한 연구가 해전 이후에도 이제 한창이 되는 모습을 이제 살필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그 이전에도 결사로서 어떤 다양한 사회 단체에서의 양명학 현상이 광범위하게 일어납니다. 이 양명학이나 왕학 잡지 뭐 이런 양명부인 이런 것들이 많이 나타나고 이 계통을 이어서 충화 시대에도 유신의 사상으로서의 양명학
쇼와 유신이라고 하면서 이제 메이지 유신을 다시 한번 일으켜야 된다라는 논의가 나오게 되는데 그 쇼와 유신의 사단을 바탕이 되는 양명학이라고 하는 것으로서 이 보수파 정치인들의 어떤 사상적인 지주라고 이끌어지는 야스오카 마사히로 이런 사람들이 이제 양명학을 부흥시키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이 미시마 유키오라고 하는 이 자위대의 어떤 그러니까 복주의적인 부활을 외치면서 자유대 각성하라라고 외치면서 이제 자결을 회복을 했던 그래서 굉장히 이제 센세이션한 그 파장을 일으켰던 이 사람이 성령 철학으로서의 양명화 이거 굉장히 이제 짧은데 깊은 어떤 논의가 있는 것은 사실 아닙니다만 이 제목이 굉장히 이제 유행을 하면서 양명학 이퀄 혁명 사상 뭐 이런 식의 언설이 많이 유포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도쿄에 있는 이송학사 대학에서 이제 양명학 연구소가 있으면서 양명학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개성이라고 할까요? 연구가 되고 있다라는 것을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고 제가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정말 아주 감정밖에 못한 것 같습니다만 연속과 단절이라고 이제 이런 측면에서 에도 사상사를 바라볼 때 사실 일본에서는 뭐라고 말할까 일본 사상사 속에 이제 유학 사상이 존재하는 것인데 흥미로운 것이 일본 사상사의 성리를 이야기하는데 이제 흩뜨릴 수 없는 이러한 인물들의 이러한 저작들 보면은 굉장히 이제 실존주의적인 역사 고대사를 성립시키고 뭐 이랬던 하는 이제 근대 학문의 결산이라고도 말씀드릴 수 있고 이것이 지금까지 사실 이 토대가 이어진다라고 볼 수 있는 그런 이제 연구자들의 논의입니다만 저는 이제 여기서 이 논의가 일본적인 것을 발견하는 과정에 매우 치우쳐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일본적인 것이라고 하는 것에서 에도 유학 사상이 재구성되고 메이지 사상이 재구성되는 이런 측면을 우리가 볼 수 있고 그와 관련해서 이렇게 이제 예를 들면 현대에도 이렇게 양명학이 선과 양명학 그다음에 일본적인 것으로서 양명학 특히 이제 일본 자본주의 아버지라고 하는 시부사와 에이치도 양명학자였다라는 모든 것이 이제 일본의 근대 발전을 가져온 것이 양명학이다라고 하는 이런 논의가 학자 차원, 연구자 차원이 아니라 일반 시민 레벨에서 많이 일컬어지는 이런 것이 그 후대가 일본적인 것이 따로 있다라고 하는 논의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제가 이제 최근에 그 일본 유학 연구의 이제 대표적인 주자는 저는 이제 주로 이 일본 사상사학회 연구자들이 이제 논의에 가까워져 있는데 이와 달리 일본에서 유교학회라고 하는 것이 여기는 이제 좀 더 우리 나라에서 하는 이제 동양 철학이라고 했을 때 그런 관점이 좀 더 가깝고 이 사상사학회에서의 말하는 뭔가 이제 뭐 물론 연구자들이 서로 교류를 하고 있는 측면들도 있지만 사상가로서의 유교를 바라보는 그 관점과 이 동양 철학으로서의 유교를 바라보는 관점은 좀 방법론에서 좀 차이가 있다는 생각이 좀 있습니다. 떠나서 이제 제가 최근에 그 일본 그 에도 유학의 어떤 특징, 저는 이제 사실 앞에서 말씀드리지 못한 이제 부분이기도 합니다만, 여기 나타나는 에도 유학 사상의 특징이 과연 이제 무엇일까라고 했을 때 늘 이제 고민이 됐던 것이 뭐냐면, 과연 이 사람들이 말하는 유학이라고 하는 것이 유학의 본령을 얼마나 의식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점이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이제 그 뭐라고 할까 일본 사상가 연구자들이 이야기하는 그 일본적인 특수성이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면서 동아시아 유학의 다양성을 이야기를 할 수도 있지만 그것도 그 시각도 매우 유용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한편으로서는 어떤 보편으로서의 그 유학을 이야기할 때 그 거리도 우리가 혹시 의식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의문이 사실 지금까지 이제 해소되지 않고 있는 것이고요. 그런 과정에서 동아시아의 유학사를 이야기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이제 논의들은 여러 학자들에게 공통되어서 나오고 있습니다만 그 중에 이제 한 가지 특징, 최근에 이제 논의 중에 한 특징이 바로 이제 하와이 선생의 이 에도 유학사의 재구성인데 이 논의는 동아시아의 유학을 특히 근세의 유학을 심하게 토착화 과정으로 파악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야지만 일본에서 왜 심학이 양명학과의 등치가 아니라 세키문 심학으로 불리게 되었는가라는 이제 이 과정을 좀 더 학파, 뭐 고학파, 주제학파, 양명학파라고 하는 학파로 나누어서 에도 유학사를 파악해야 하는 방식에서는 보이지 않는 에도 유학의 어떤 그 특징과 그 흐름을 볼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하는 것이고 이 하와이 선생은 조선의 그 체계학의 성립, 성리학의 성립도 심하게 토착화 과정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볼 때 어떤 동아시아 유학사를 하나의 어떤 표제로서 통괄해서 이해를 할 때는 좀 도움을 주는 시각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듭니다만 이 이제 과정에서도 사실 그 어디까지 유학자들이 그 공백 이후에 그 송대 유학자들 조선의 유학자들이 공유하고 있었던 그런 그 안민에 대한 문제 의식이라든지 이런 유학에서 말하는 체제를 얼마나 공유하고 있었는가라고 하는 점에 있어서는 여전히 풀리지 않는데 이 일본의 지금 이제 유명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그런 이제 학자들과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그게 왜 그렇게 중요한가라는 관점들을 항상 이야기를 해요. 이것이 이제 일본 유학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좀 머물러 있지 그 공유하고 있는 부분에서 그 한국 연구자로서의 어떤 비판이나 이런 것들의 문제성은 크게 이렇게 의식하지 않는 건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다 보니까 사실 사상사 연구자들의 많은 부분들이 흉어의학 연구에 좀 치우쳐 있는 것도 있고 이런 특징들이 나타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좀 급하게 마무리를 짓겠습니다만 일단 발표는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선희 선생님